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그곳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는 매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 왜 안 오지? 평범한 하루였는데 떨어진 수첩 한 권에서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상한 문장 5억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비록 치매가 오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 사연 트로트를 통해 전달드립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나는 엄마의 기억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서울 외곽, 낡은 빌라의 오래된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오후였어요. 주방에선 된장국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고 거실엔 이불을 덮은 엄마가 조용히 누워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휴, 참 이상해. 그 사람이 왜 안 와?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엄마, 무슨 사람이요? 거 있잖아. 매주 돈 들고 오는 사람 있잖아. 그 아저씨 왜 안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의 그 말을 그냥 헛소리쯤으로 넘겼죠. 치매라는 병은 그렇게 익숙한 얼굴도 지우고 매일의 시간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제 마음속에 작은 찜찜함이 남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엄마 방을 정리하다 작은 수첩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표지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연필로 끄적인 듯한 흔적이 남아 있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네 글자였어요. 5억 통장. 눈을 의심했죠. 가볍게 웃어 넘기려다가 갑자기 가슴 한켠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아빠 돌아가신 뒤로는 단 한 번도 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뭘까? 꿈? 아니면 그냥 망상?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써 있는 날짜 하나. 2016년 11월 27일. 그 날짜는 제가 이혼하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오던 바로 그 시기였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엄마는 그날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사람이 돈 갖고 온다니까 걱정 마라. 엄마, 무슨 돈요? 무슨 사람요? 있어. 비밀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첩을 넘기면 넘길수록 더 많은 단어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죠. 금천지점 2748. 큰딸 앞으로 11월에 말해주기. 비밀번호 잊지 말자. 그중 큰딸이라는 단어에서 눈이 멎었어요. 그건 분명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저를 큰딸이라 불렀거든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수첩이 단순한 치매 환자의 낙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남기려 했던 거예요. 잊기 전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했던 기록,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전 수첩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지 못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TV를 켜놓은 채 깜빡 잠이 들었고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바라봤죠. 작고 마른 손가락, 늘 주름진 손등, 그리고 잔잔한 숨소리. 이 사람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 나는 엄마를 너무 모른 채 살아온 건 아닐까? 그동안 엄마의 말이 반복되고 엉뚱해졌다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가끔씩 가족이란 이유로 너무 익숙하게 여겨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엄마, 혹시 정말 무슨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작게 속삭였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무의식 속에서도 반응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적힌 은행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금천지점이라고 쓰여 있었고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경숙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통장이 있는지요? 상담 직원은 확인해 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결과는 죄송하지만 고객님 명의로는 확인되는 통장이 없습니다. 실망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그 단어였을까? 엄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5억이라는 숫자, 어디서 온 걸까? 제가 아는 엄마는 그런 상상을 할 뿐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수첩 한쪽 귀퉁이에 쓰여 있던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큰딸한테 말해줘야 해. 안 그러면 다 없어져. 그 문장이 저를 붙잡았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수첩 속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기로요.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가 남긴 퍼즐 조각들, 그걸 제가 이어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죠. 5억이라는 숫자가 진짜 돈인지, 그게 우리 가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있었어요. 엄마는 기억을 잃기 전에 저에게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혹은 마지막 인사든 간에. 이건 분명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조심스러운 신호였던 거죠. 엄마는 요즘 말을 더듬어요. 말을 잇고 이야기를 반복하고 눈동자는 자주 멍해졌죠. 예전엔 종종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날카롭게 말대꾸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해요. 아니, 어쩌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씨, 여기 물 좀 마셔보세요. 간병인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면 엄마는 고개를 돌리고는 천천히 물잔을 바라봐요. 하지만 물을 잡은 손은 꼭 잡지를 못하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버리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조용히 닫고 다시 도와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프게 다가오죠. 엄마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집에 가야지. 예, 은영이는 어딨어? 저를 눈앞에 두고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요. 엄마, 나 은영이야.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멀뚱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멋쩍은 웃음을 흘리죠. 아이고, 그래. 우리 큰딸 맞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늙었냐? 엄마도요. 그렇게 웃어넘기며 한참을 안고 있어도 마음속엔 자꾸 무언가가 꺾여만 가요. 그게 기억이든 감정이든 엄마는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는 엄마에게 수첩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엄마, 이 수첩 기억나세요? 응? 무슨 수첩? 여기 5억 통장이라고 써 있는 거요. 엄마 글씨잖아요. 엄마는 잠시 수첩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저걸 썼어? 네, 엄마 글씨 맞아요. 여기에 금천지점도 나오고 제 이름도 있고. 이상하네. 나 그런 거 쓴 기억이 없어. 무슨 5억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눈이 수첩 한 귀퉁이에서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어떤 생각에 실오라기를 잡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근데 저기 저 숫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요? 엄마 기억나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예전에 누가 자꾸 5억 하면서 뭘 맡겨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맡겼다고요? 누구한테요? 몰라 생각이 안 나. 어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다시 멍해졌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죠. 옛날에 말이야. 내 아빠가 내 생일에 가방을 사줬는데 말이야. 엄마의 기억은 그렇게 끊어져 있었어요. 실처럼 얇은 조각들이 어디선가 흩어져서 때때로 반짝이며 떠오르다가 이내 사라졌죠. 그 조각들을 붙잡으려는 저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고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옛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린 제가 웃고 있었죠. 갈색 톤으로 바랜 사진들 위에선 다들 지금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중 엄마가 수첩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엄마, 이 사진 기억나요? 어딘가 나 찍네. 이 수첩이요. 지금 그 수첩이에요. 정말이야? 그때 내가 뭘 썼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에이, 내가 무슨 대단한 걸 썼겠니? 그냥 뭐 일기쯤이겠지. 사진 속 엄마는 생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사진이 찍힌 해가 아빠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죠. 혹시 이 수첩 아빠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의 치매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빠는 가족 모두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특히 엄마에게는 세상의 중심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사람을 잃고 엄마는 조금씩 말을 줄이고 웃음도 줄고 어느 순간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던 날도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다시 올까? 내가 잘못했나? 그 사람 것도 내 것도 다 없어졌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무슨 걸 잃었고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며칠 뒤 간병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요, 가끔 새벽에 깨어나셔서 혼잣말을 하세요. 혼잣말이요? 네. 내용은 잘 안 들리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요? 비밀번호 그리고 안 없어졌지? 라는 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엄마가 기억하려 했던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정보였을지도 몰랐거든요. 비밀번호, 통장, 5억. 이건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했던 기록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저녁 엄마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TV도 안 켜고 라디오도 끄고 창밖을 바라보다 제게 말했죠. 은영아, 나 나쁜 엄마 아니지? 엄마가 왜요? 그냥 뭘 하나 준비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그걸 왜 했는지도 잊었어. 근데 뭔가 널 위해서였던 것 같아.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지금도 예전에도. 정말? 그럼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엔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그 손이 전하고자 했던 마음도 느껴졌어요.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수첩의 맨 뒷장에 쓰인 작은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2만 816. 처음엔 생년월일인가 했지만 엄마나 아빠, 제 생일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 숫자는 뭐였을까요? 비밀번호? 계좌번호? 중요한 날짜? 그 숫자 하나로 다음 날의 제 발걸음은 또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끝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름을 만나게 되죠. 엄마의 수첩 뒷장에 적힌 숫자 1982만 816. 처음엔 무심코 넘기려 했던 그 숫자가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자극했어요. 기억 저편 어딘가에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금천 지점이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엄마가 예전 직장 근처라며 종종 언급했던 동네였죠. 20년도 더 지난 기억 속 그 거리엔 낯익은 것도 생소한 것도 뒤섞여 있었어요. 은행은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지점들과 달리 한쪽 구석엔 아직도 번호표 기계 대신 손으로 작성하는 창구 기록지가 놓여 있더군요. 지점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예전에 김경숙이라는 이름으로 맡겨놓은 특별 계좌 같은 게 있을까요? 오래된 번호나 혹시 유언이나 가족을 지정한 내용이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민망해질 만큼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무언가 꼭 여기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죠. 김경숙 씨요? 고객님과의 관계는요? 제 어머니예요. 지금은 치매가 심하신데 예전에 이곳을 자주 언급하셨거든요. 직원은 한참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오래된 예금 중에 수취인 불명 상태로 이관된 기록이 하나 있긴 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떤 계좌인가요? 예치 당시 명의는 분명히 김경숙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년간 활동이 없었고 유언이나 위임 서류도 명확하지 않아 지정 수취인 불명 상태로 전환되었어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죄송하지만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확인 없이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메모에는 잠재적 고액예금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고액예금. 그 말이 머리를 울렸어요. 혹시 정말 그 5억이라는 숫자가 헛된 망상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죠. 지점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계좌에는 특이하게도 제3자에게 수취권한 위임 가능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위임 서류가 누락된 상태여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혹시 그 서류를 찾으면 제가 수취인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서류와 함께 본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경우엔 보호자 및 법원 확인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툭툭 떨어져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첩. 큰딸 앞으로 11월에 말해주기. 비밀번호 잊지 말자. 그 모든 말이 지금 이 계좌를 향한 힌트였던 거예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연필로 눌러쓴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미세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어디에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지 몰라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었죠. 그중 하나 경복시장 안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정확히는 경복시장 안쪽 작은 가방이라는 메모였죠. 경복시장.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장을 보러 자주 가시던 곳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따라갔다가 너무 좁고 어두워서 싫다며 투정 부렸던 기억도 났어요. 다음 날 저는 곧장 경복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안골목은 여전히 복잡하고 북적였어요. 그 안쪽 구석에 있는 가방 가게. 낡은 간판이 달린 채 먼지가 쌓인 작은 진열장이 눈에 띄었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서 오래된 여성용 가방 같은 거 보관하신 적 있나요? 제 어머니가 여기 단골이셨어요. 김경숙 씨라고. 가게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김경숙 씨. 그분 예전에 이 앞에 와서 늘 이 가방 만지작거리시던 분? 네, 맞아요. 혹시 무슨 이야기 하신 적 있나요? 그런 건 없고
한 번은 그러셨어요. 이 가방은 나중에 큰딸이 오면 꼭 전해줘야 해요라고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가방 혹시 지금도? 가게 주인은 작은 뒷방에서 낡은 천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연한 회색 천에 손바느질로 수선한 자국이 가득한 오래된 가방. 지퍼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는 얇은 종이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반쯤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 신탁 위임서. 수취인 김은영. 위임인 김경숙. 날짜 2016년 11월 27일. 그 날짜. 제가 이혼하고 엄마 집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신탁 위임서라는 단어는 한동안 제 손끝을 떨리게 만들었어요. 수취인 김은영. 그건 분명히 저였고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엄마는 기억을 잃기 전에 이걸 준비하셨구나. 단순한 습관이나 무의식이 아니라 정확히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보다가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죠. 치매라는 병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한 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얼마나 고심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졌을지 그 시간을 상상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 마음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위임서를 들고 직원에게 조심스레 건넸죠. 서류를 확인한 직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 문서, 진짜 오래된 양식입니다. 하지만 공식 도장도 있고 날짜와 수취인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본부에 확인 요청을 드려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릴게요. 확인만 된다면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가만히 수첩과 가방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 가방 기억나요? 가방? 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안에 위임서 있었어요. 저한테 통장을 맡긴다는 그런 문서요.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가방을 만졌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술을 떼더군요. 그거 내 아빠랑 만든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빠랑 만든 거라고요? 엄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 눈동자는 여전히 멍했고 문장은 더듬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죠. 그 사람 마지막에 그랬어. 경수가, 이건 우리 딸한테 남기자. 우리 없을 때 그래도 이거 하나 있으면 덜 고생할 거야. 그래서 몰래 준비했지. 엄마, 정말? 근데 내가 그걸 어딘가에 숨긴 다음부터 잘 기억이 안 나. 자꾸 잊어버려서 수첩에라도 남겨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있었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잊히기 전에 딸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서 싸워왔는지. 그동안 저는 엄마를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나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남겼는지. 엄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살짝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따뜻함이 번졌죠. 은영아, 이젠 내가 지켜야 해. 그 통장이 아니어도 우리 가족. 너 자신. 그리고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내가 다 못 줬지만. 엄마,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불안과 후회 속에서 엄마를 바라보던 딸이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남긴 의지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바뀌었죠.
은행에서 온 연락은 다음 날 도착했어요. 신탁 위임서, 본부에서 유효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겁이 났어요. 진짜로 그 돈이 존재한다면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수취인 등록을 마치고 그토록 궁금했던 계좌 내역을 처음으로 확인했죠. 5억 2,741만 2천. 금액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건 5억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모든 추측과 기억, 그리고 엄마가 남긴 퍼즐의 답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건 그 돈이 왜 남겨졌는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바로 그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건넨 마음이야.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은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엄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써야겠다고요. 통장 속에 적힌 금액은 정확히 5억 2,700만 원이었어요.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어쩐지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놀랍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슬펐어요. 이렇게 큰 돈이 그냥 돈으로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엄마가 오랜 시간 잃지 않으려 애쓴 기억이었고, 아빠와의 약속이었고, 딸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마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평소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따뜻하게 들었고,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그 사람이 그랬어. 8월 16일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응? 그냥 옛날에 내 아빠가 그 날짜를 기억하라고. 왜요? 그게 무슨 날인데요?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 날짜 1982만 816이라는 수첩의 마지막 숫자. 그건 단순한 생일이나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만든 어떤 약속의 날짜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다시 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정리하지 못했던 서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들춰보다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에는 낡은 글씨로 경숙에게, 그리고 은영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엔 2장의 문서와 1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추가 신탁 동의서였어요. 아빠 명의로 작성된 문서였고, 김은영에게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되 보호자 생존 시 신탁 유지라는 문구가 있었죠. 두 번째는 아빠가 직접 쓴 자필 편지였어요.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바랬고 펜글씨는 조금씩 번져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아빠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어요. 경수가, 이 통장은 우리 딸 은영이를 위한 거야. 나중에 우리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무언가 하나는 남겨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 이 아이가 겪을 삶이 어떤 모양일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 하나는 덜 무겁게 하고 싶었어. 내가 이걸 꼭 전달해줘.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일이야. 저는 편지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쏟아졌어요. 엄마는 혼자서 이 약속을 지켜왔던 거예요. 기억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고 세상이 낯설어지는 순간에도 오직 이 한 가지 약속만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왜 매주 목요일이면 그 사람이 온다고 했는지, 왜 수첩을 꼭 쥐고 잠들었는지,
왜 그토록 큰딸이라는 단어를 되뇌었는지 모든 게 연결됐어요. 엄마가 기억해낸 건 단지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빠와 엄마의 약속, 그리고 그걸 전달받을 사람으로 선택된 저였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 곁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아빠 편지 봤어요. 그래. 엄마, 혼자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람 내 아빠 말이야. 마지막엔 늘 그 말했어. 경수가 꼭 지켜줘야 해. 그 약속은 꼭. 나는 그냥 그 말만 계속 생각났어. 엄마는 말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손등에 햇살이 비치고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죠.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이젠 제가 지킬게요. 두 분이 남기신 마음, 이젠 제가 지킬게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첩을 펼쳐보곤 했어요. 다 외워버릴 정도로 적힌 글귀들은 이제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유언처럼 느껴졌죠. 큰딸 앞으로 비밀번호 잊지 말자. 11월에 말해주기. 다 없어지기 전에. 엄마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온몸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이제서야 보이니까 나는 어쩐지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아려왔어요. 엄마는 요즘 더 말이 없어졌어요. 대화의 맥락은 흐트러지고 웃음은 점점 희미해졌죠.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창밖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글쎄다 내가 뭘 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네.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걸 설명할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차례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 지켜온 것들을 이젠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신탁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 돈은 그냥 내가 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내게 맡긴 뜻이니까요. 나는 그 돈의 일부를 엄마 앞으로 다시 예치했어요. 의료비와 요양비로 그리고 엄마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중 일부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계좌에 넣었어요. 이름은 이렇게 붙였죠. 희선통장 내 딸의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나에게 남긴 것처럼 나도 언젠가 내 딸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게 돈이든 기억이든 마음이든. 두 번째로 한 일은 엄마가 젊었을 때 가장 아끼던 장소였던 교회를 찾는 거였어요. 엄마는 한때 그곳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기도 했고 가끔 내가 거기서 제일 예뻤어라며 웃던 적이 있었죠. 그 교회에 작게 기부를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김경숙 여사 추모 기금이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엄마에게 왜 추모냐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엄마는 이미 조금씩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요. 세 번째는 엄마와 단둘이 사진을 찍는 일이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엄마는 사진 찍는 걸 꺼려했지만 그날은 왠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햇살 좋은 날 근처 공원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찍은 그 사진엔 엄마의 미소와 제 눈물 자국이 함께 담겨 있었죠.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 첫 장에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우리가 서로를 가장 잘 기억하던 날. 그리고 내가 엄마를 지키기 시작한 날. 그날 밤 엄마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은영아, 나 너 이름도 자꾸 헷갈려져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엄마 이름 절대 안 잊을 거니까요. 내가 좋은 엄마였을까?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잠시 웃었어요. 그 미소는 옛날보다 약했고
눈동자는 조금 더 멍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젠 내가 지켜줘야 해. 내가 너 지켜봤던 것처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네, 엄마. 이젠 제가 지킬게요.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저 자신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이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딸로서 또 한 사람의 엄마로서 이어받은 유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5억이나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지만 그건 돈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의 무게였고 끝까지 기억하고자 애쓴 사람의 신호였고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작고 마르고 주름이 깊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온기는 말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기억해. 끝까지 너를 믿고 있어. 어느 날 새벽 엄마는 잠결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 정재훈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낯선 이름 정재훈 이름 석자가 새벽 공기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건 가족 중 누구도 아닌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러나 엄마의 입에서는 마치 오래도록 기억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엄마, 정재훈 그게 누구예요? 그 사람 아빠 친구 내가 통장 하나 그 사람한테. 엄마는 그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나는 엄마의 옛 주소록을 뒤졌어요. 거기엔 거의 지워진 펜 자국들, 번진 전화번호들. 그중 하나 끝에 재훈이라 적힌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정재훈 10-XXXX-7925 목동. 전화를 걸기까지 한참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결국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낯선 중년 남자의 목소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정재훈 선생님이신가요? 김경숙 씨를 예전에 아셨던 분인지 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경숙 씨네. 아주 오래된 친구죠. 그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은 치매로 요양 중이세요. 그런데 어젯밤 선생님 이름을 중얼거리셨어요. 혹시 예전에 어머니께서 맡긴 게 있으신지. 정재훈 씨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네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더 꽉 쥐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숙 씨가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편지 한 통과 물건 하나를 맡기셨어요. 언젠가 큰딸이 직접 찾아올 거라고. 그땐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지금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물론이죠. 그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괜찮으시면 목동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목동의 조용한 골목 안 작은 카페에 들어섰어요. 창가 자리엔 백발이 성성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일어났고 서로 짧게 인사한 후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당신 어머니가 남기신 겁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째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옆에 지금의 정재훈 씨가 함께 웃고 있었죠. 세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재훈, 우리 딸에게 진실을 전해줘.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이 사진은 모든 걸 말해줄 거야. 경숙.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열쇠 하나였어요. 금속으로 된 작은 금고 열쇠. 열쇠 머리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302-B.
이건 뭔가요? 정재훈 씨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서울 남쪽 모처에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금고 하나를 그 안에 설치하고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셨죠. 경숙 씨는 그 열쇠를 저에게 맡기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꼭 딸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통장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그 이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창고를 찾아갔어요. 지하층에 위치한 오래된 공간.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금고 하나가 조용히 벽 한켠에 놓여 있었어요. 열쇠를 꽂고 돌리는 순간 딸깍 금속성의 짧은 소리가 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엔 오래된 봉투 하나 그리고 정갈하게 접힌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노트의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영아, 이건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야. 우리가 널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너는 이제 알아야 해. 금고 안에 남겨진 노트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노란빛으로 바랜 표지, 가끔 번진 잉크 자국, 그리고 중간중간 떨린 손으로 눌러 쓴 글씨들.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의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은영아, 이걸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겠지. 기억이라는 건 참 간사해.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가고 놓아버리면 문득 돌아와. 그래서 나는 내 아빠와 함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단다. 글씨체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아빠의 말투가 함께 묻어나 있었어요. 두 사람이 교대로 써내려간 듯한 페이지들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다가왔죠. 너 어릴 땐 참 많이 울었어. 어린 은영이는 세상에 겁이 많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는 했지. 그럴 때마다 내 아빠는 너를 안고 말했단다. 괜찮아. 우리 은영이는 잘할 수 있어. 이 세상이 널 버티게 해줄 거야. 아니야. 우리가 널 버텨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눈물. 그저 기억에 머물던 아빠의 품이 이제는 단어로, 문장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우리가 통장을 만든 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어느 날 정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올 것 같았거든. 그때 이 통장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신호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 넌 혼자가 아니야. 그걸 알았으면 해. 노트의 후반부는 아빠의 글씨로 채워져 있었어요. 정확히 2016년 11월 27일. 내가 이혼하고 엄마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날. 그 날짜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경수가, 오늘은 은영이가 돌아온 날이야. 집이 텅 빈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어. 지금 이걸 남기는 건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준비일지도 몰라. 이젠 우리 딸이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는 더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의 시야가 번졌고 손끝은 떨렸고 마음은 마치 그 순간 어릴 적 엄마 품에 안겨 울던 아이로 돌아간 듯 했죠. 노트를 조심히 닫고 가방에 넣은 뒤 나는 곧장 엄마에게로 향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TV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었죠.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다 읽었어요. 무엇을? 금고 속 노트요. 아빠랑 엄마가 저한테 남긴 이야기.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그 희미한 눈빛 속에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기억나니? 그거 잊고 싶지 않았어. 그게 전부였거든. 우리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손끝은 내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해 겨울 나는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액자에 담아 안방에 걸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기억과 망각 사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는 매일 그 앞에 앉아 노트 속 이야기들을 조용히 읽어줬어요. 오늘은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딸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면 우리가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자. 엄마는 가끔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내겐 가장 큰 위로였죠.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치매 환자의 헛소리처럼 보였겠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었고 기억보다 오래 남는 유산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쓴 이야기예요. 사라지는 기억 속에서도 사랑만큼은 남기고자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다시 이어붙인 한 딸의 이야기. 기억은 흐려졌지만 사랑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 수첩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신호였죠. 그리고 이제 그 신호는 제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거예요.